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하버드 대학교 AI 연구소의 최연소 교수, 제시카 브라운입니다. 그녀는 어떤 계기로 한국의 비밀을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K-팝은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미 최강자가 되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AI 연구소의 제시카 브라운입니다. 35살의 나이로 하버드 최연소 교수가 된 제가 왜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중국과 일본만이 연구 가치가 있는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동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삼성과 현대가 있는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작년 가을, 세계 최대 AI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였어요. 아시아의 문화유산을 AI로 분석해 미래 기술의 단서를 찾는 프로젝트였죠. 당연히 저는 중국의 실크로드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연구실 책상에 우연히 놓인 한 장의 문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직지심체요절 1377년이라고 쓰인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오래된 불경 기록이려니 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 인쇄물이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일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속의 배합 비율,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한국의 방식과 믿기 힘들 정도로 유사했어요. 심지어 활자의 크기와 간격까지 거의 동일했죠. 제가 가장 놀란 건 또 있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보다 무려 143년이나 앞선 1234년에 이미 상정고 금예문이라는 금속 활자본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역사가 뒤집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더 깊이 연구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3개월이나 걸렸고 목판 인쇄는 나무가 쉽게 상해서 계속 새로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의 금속 활자는 달랐어요.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활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책을 찍어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구리와 납의 정교한 배합, 주조 온도의 정확한 제어, 활자 크기의 일관성. 이런 기술들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연구 결과는 하버드 학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유럽에 전해졌고 이것이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었을 거라는 제 가설에 많은 동료 교수들이 동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세 유럽의 문화혁명이 사실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니 이보다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더 놀란 건 현대 한국의 기술력을 연구하면서였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금속 활자에서 보여준 그 정교한 기술력과 혁신적 사고방식이 마치 DNA처럼 이어져 내려온 거죠. 최근 제가 참여한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모습을 목격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정확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 마치 금속 활자를 만들던 그 장인들의 정신이 현대에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더 흥미로운 건 지식 공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내 지식을 널리 퍼뜨리려 했던 그 정신이 지금은 전 세계에 K 콘텐츠를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더군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수백 년을 이어온 혁신의 DNA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한국이 왜 AI 시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금속 활자를 연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문서들을 자주 접하게 됐어요. 처음엔 모두 한자로 된 문서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다른 문자를 발견했죠. 그게 바로 한글이었어요. AI 전문가로서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규칙적인 문자 체계가 있다니. 문자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곧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마치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자음 체계였어요.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건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구현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모음 체계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이건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같은 원리였어요.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런 체계성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문자 시스템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글의 구조를 AI에 입력시켜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I가 한글의 패턴을 인식하는 속도가 다른 어떤 문자보다 빨랐어요. 심지어 컴퓨터 코드처럼 완벽한 논리성을 보여줬죠. 24개의 기본 글자로 11,172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조합 과정의 규칙성이 더 놀라웠어요. 한글 창제 당시의 문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문자를 만들며 남긴 기록들이 마치 현대의 프로그래밍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철저한 논리성, 체계적인 구조, 사용자 중심의 설계 원칙. 이건 600년 전의 문서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종대왕의 철학이었어요. 어리석은 백성도 아침이면 배우고 저녁이면 깨우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어요. 정보의 민주화, 지식의 대중화를 추구한 혁명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죠. 마치 현대의 오픈소스 운동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실리콘밸리의 제 동료들과 이 발견을 공유했을 때 그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특히 AI 자연어 처리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글의 구조에 큰 관심을 보였죠. 실제로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며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최근 제가 참여한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가상 세계의 언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한글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였죠. 단순성과 확장성, 논리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요.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왜 한국이 디지털 전환에 이토록 빠른지, 왜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지를.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 접근이 몸에 배었던 거죠.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 기술의 키워드들에 한글이 딱 들어맞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삼장한국의 심장, 교육열. 한글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일 밤 제가 연구실을 나설 때면 하버드 캠퍼스의 한국 유학생들은 여전히 도서관에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참석한 실리콘밸리 컨퍼런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뽑는 코딩 테스트에서 지원자들의 98%가 알고리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이 35%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숫자였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연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먼저 OECD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무려 70%가 넘어요. OECD 국가 중 단연 1위죠. 교육 투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에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지난달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어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 도시의 불빛 중 상당수가 학원가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장인들을 위한 심야 어학원이었어요. 하루의 긴 근무를 마치고도 새로운 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평생 학습 문화를 꼽았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 개발에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노년층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AI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됩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교육에 대한 이런 태도는 역사적 뿌리가 깊었어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를 연구하면서 알게 됐죠.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제도. 이건 현대의 실력 중심 사회의 원형이었던 거예요. 실리콘밸리로 돌아와서 한국 출신 개발자들을 다시 관찰해봤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오랜 공부 시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사고방식, 끈질긴 탐구 정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교육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협업 능력이에요. 한국의 스터디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시스템이더군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 이건 현대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직 문화와 정확히 일치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인재를 영입하려고 애쓰는 이유를 이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한국의 교육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 학습이 필수라고들 하죠.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런 학습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금속활자로 지식을 널리 퍼뜨리고 한글로 그 지식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로 그 지식을 발전시켜왔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학습하는 능력일 텐데 한국은 이미 그 능력을 DNA에 새기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세 번째 비밀이에요. 단순한 교육열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죠. 금속활자와 한글이 만든 토대 위에서 교육열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다는 거였죠.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아닌 한국어라니. 처음엔 단순히 K-팝의 영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개발자들 전원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술 문서를 읽기 위해서죠. 세계 최첨단 기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가 필수 역량이 되어가고 있다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영어, 스페인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어 있었어요. 13억 인구의 중국어도 경제대국 일본의 일본어도 제치고 말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었어요. 단순히 K-팝 팬이나 드라마 마니아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유럽의 디자이너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했어요. AI 전문가로서 저는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봤지만 한국어는 뭔가 달랐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 덕분에 기초를 배우는 게 믿을 수 없이 쉬웠거든요. 더 흥미로웠던 건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라는 단어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한다는 걸 알게 됐죠. AI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외래어를 한국식으로 해석해 사용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언어 공부를 위해서였는데 곧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보편적 감성을 한국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신선했거든요. K-팝도 마찬가지였어요. AI로 음악을 분석해보니 K-팝은 서양의 팝 음악 문법과 동양의 정서를 절묘하게 융합하고 있더군요. 거기에 완벽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영상미가 더해져서 그야말로 최적화된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제 연구실 학생들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전 세계 각국의 문화 콘텐츠가 AI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거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턴 다양성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K-팝의 안무는 마치 잘 짜여진 알고리즘처럼 정교해요. 하나의 동작이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수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죠. 한국 드라마의 서사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선의 변화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논리 흐름도처럼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금속활자로 시작된 정보혁명,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 사고방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배우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AI 분야에서도 한국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주된 이유죠. 실제로 몇몇 글로벌 IT 기업들은 메타버스의 기본 언어로 한국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에요.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한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금속활자와 한글이 만든 토대, 교육열이 만든 인재,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지난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이었어요. 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죠. 청중들의 표정이 흥미로워졌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이야기를 할 거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제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죠. 전 세계 전자정부 평가 1위, 디지털 정부 지수 세계 1위.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 저는 우연히 에스토니아의 IT 장관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를 도입한 국가로 자부심이 컸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10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그들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으니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정부 시스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교육, 의료, 교통, 환경.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뉴딜 정책이었어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더군요. 한국의 핀테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웃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런 문의가 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만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들을 한국은 문화와 기술을 절묘하게 융합해 해결하더군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은 첨단 기술과 시민 의식이 만든 완벽한 조화였어요. 한국의 이런 소프트 파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했거든요. AI가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통합적 사고예요. 기술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능력을 길러왔어요. 금속활자는 기술 혁신이면서 동시에 문화혁명이었고 한글은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결합된 걸작이었죠. 교육 시스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최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래 사회의 롤모델이 될 국가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지목하더군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문화,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능력 때문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전기차로 출퇴근하고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보는 이 모든 경험들. 한국이 먼저 시도하고 성공시킨 모델들이에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각국의 혁신 사례를 AI로 분석해봤더니 한국의 패턴이 독특하게 나타나더군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주도 또는 문화주도 혁신을 보여줬다면 한국은 이 둘을 완벽하게 융합한 통합형 혁신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금속활자에서 시작된 혁신의 DNA, 한글에 담긴 과학적 사고, 끊임없는 교육열, 그리고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적 매력.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21세기 후반을 아시아의 세기라고 예측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의 세기가 될 거예요. 왜냐고요? 한국만이 가진 이 독특한 소프트 파워야말로 미래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DNA, 미래를 설계하다. 오늘 아침 하버드 컴퓨터 공학과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왜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저 운 좋게 성공한 나라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에 세 개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금속활자, 한글 자음도, 그리고 한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DNA란 뭘까요? 단순한 유전자 배열이 아니죠.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정보이자 미래를 만들어내는 청사진입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DNA는 정확히 그런 거예요.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어요. 금속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교육열. 이 세 가지가 마치 DNA의 이중나선처럼 서로 얽혀 있더군요. 금속활자가 가져온 건 단순한 인쇄술이 아니었어요. 정보혁명이었죠. 지식을 대중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전파하는 플랫폼이었어요. 마치 현대의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한글은 어떤가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이 가능하게 만든 알고리즘. 이건 현대 프로그래밍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교육열. 이건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혁신의 엔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AI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조합을 가진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더군요. 왜냐고요? 금속활자가 만든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 한글의 과학적 시스템으로 새로운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교유결이라는 엔진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니까요. 이건 완벽한 진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어요.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K-팝, K-드라마, K-뷰티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고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30%도 발현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DNA가 가진 강점은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이에요. 기술과 문화의 융합, 전통과 혁신의 융합, 인간과 AI의 융합. 그런데 한국의 DNA는 정확히 이런 융합을 위해 설계된 것 같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실리콘밸리의 한 AI 연구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개발했는데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함께 발전시켰다. 이제야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게 됐다. 정확한 통찰이죠.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세계 문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예측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영역을 대체하고 가상현실이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전하겠죠. 메타버스가 새로운 생활 공간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금속활자의 혁신성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한글의 과학성으로 그것을 체계화하며 교유결이라는 엔진으로 끊임없이 발전시킬 테니까요. 젊은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물려받은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에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금속활자의 도전 정신, 한글의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 이 DNA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고 싶나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연구실에서 한국을 연구합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의 최연소 AI 교수님께서 밝혀주신 한국의 비밀 어떠셨나요? 금속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교육열까지. 제시카 브라운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